장미애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방선교회 선교센터 맡고 있는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톡톡에 모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예방선교회는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 단체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사제들을 파견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예방선교회 본부이고요. 이곳에서 우리 선교 사제들이 파견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선교센터 선교톡톡은 선교 사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신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요, 바이올린 하시는 김수연, 클라우디아 선생님 모셔서 공연과 강의를 들었고요. 또 6월 달에는 이인옥 세실리아 자매님이라고 작가예요. 바이블 테라피라는 성경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저 입장에서는 연예인 같은, 제가 우러러보던 방송에서만 보던 그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 이 선교 톡톡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교자 성을 맞이해서 순교자를 포함한 선교 사제들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푸른 눈의 사제들, 즉 한국에 조선에 오신 외국인 선교 사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런 순교자 성어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실 분입니다. 김재원 스테파노 역사학자신데요. 가톨릭대학교, 잠깐만, 아직 제가 짜자잔 하면 나타나시는 겁니다. 김재원 스테파노 교수님이시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계시고요. 유튜브랑 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방송 활동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소중한 마음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주실 거고,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실 겁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제가 부담을 팍팍 드리는 거예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강의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교톡톡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신부들이 해외에 나가서 겪는 어려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어려움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자 성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성당이고 교회 기간이니까 시작 기도를 제가 주님의 기도로 하고 나서 우리 김재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선교 톡톡 김재원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순교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당시 19세기, 20세기 초에 조선으로 왔었던 순교자 분들이시기도 하고 선교사 분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비판적인 시선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스테파노라는 그 신자로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역사 연구에서 순교자 혹은 선교사들을 다룬다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서 들으시는 많은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선과도 많이 다르고, 당대의 그 유럽 선교사들이 바라봤었던 동양이라는 이미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 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당대에 있었던 시선들을 그래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배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여기 계시는 신부님들 이제 선교를 하러 다니셔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기도도 방금 열심히 했습니다. 묵주도 차고 왔거든요. 고해성사 하겠습니다. 끝나고 고해성사 해야 될 만큼 아마 들으시면서 되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우, 저런 생각에서 조선에 들어왔다고?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한편으로 신자시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인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마음에서 한번 또 바라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가톨릭대에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만 나쁘게 바라봤던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바라보는 푸른 눈의 서양인들의 시선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혹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오리엔탈리즘 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동양의 이미지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요. 당대에는 좀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이미지 전체를 어려운 말로 그냥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과 동양이라는 걸 딱 구분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아 혹은 동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강의를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아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가난한? 그런 이미지들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비문명. 그렇죠.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것. 그걸 딱 생각하셨을 때 반대편에 무엇인가가 떠오르시기도 하나요? 방금 비문명이라고 했다면 문명이겠죠. 문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문명. 바티칸? 바티칸입니다. 네, 바티칸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정답으로 딱 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런 표본과 같은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좀 폭력적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인도, 중국 같나요? 다르죠?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그게 다 똑같아요.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중동, 이슬람과 아시아가 다를까요? 이들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양이라는 건 뭘까요? 동양.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게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
아프리카는 서양인가요? 동양인가요? 아프리카. 답이 이상하죠? 미국은 동양인가요? 서양인가요? 서양인가요? 동쪽에 있는데.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런데 동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리엔트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가톨릭 혹은 비문명이라고 하는 걸 다 끌어다가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리엔탈리즘. 시작부터 너무 욕만 했네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당시 유럽인들,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인들한테 아시아를 그려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왼쪽은? 두 가지가 좀 다른 이미지거든요. 왼쪽은 어때 보이시나요? 아, 이 성당에서 이런 거 틀어놓으니까 굉장히 저도 좀 죄스러운데 있었던 그림이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하녀들로 묘사가 되어 있고 대단히 난잡하게 성생활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이제 보통 근데 젊은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하렘이라고 요즘 게임 용어로들 많이 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하렘? 하렘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동양인들은 성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서로 그 관계 맺음도 굉장히 문란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오른쪽은 어때 보이세요? 이 왕이거든요. 이 목이 잘려 있죠. 왕의 한마디면 그 어떠한 법이나 체제랑 상관없이 누구도 죽일 수 있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절대 왕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간의 목숨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당시 16세기, 17세기 정도, 좀 사실 더 넓게는 지금까지도 동양 혹은 아시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그럼 조선. 일단 가난하고, 그런데 비참하고 미개한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자신들은 그러면 문명의 기준점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모습이 정답인 거니까. 유럽인들의 모습이 정답이 되고 그 기준점에 비해서 조선은 언제나 미달한 문명을 가진 공간. 그럼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제 16세기의 유럽인들한테 조선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기분이 슬슬 나빠지시나요, 이제 좀? 저도 마음 놓고 욕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 몰라요.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유럽인들한테 아시아에 있는 저 극동에 있는 어떤 나라는 비슷하겠지 뭐. 이슬람 애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있고. 이게 이 여성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가슴을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가슴을 까고 있고, 대단히 남성에 비해서 더 비참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실제 그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찍은 조선인 건데, 이쪽을 보게 되면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는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찍힌 사진들인데 이런 사진들에서도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드러난 가슴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비위생을 강조할 때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사진이 좀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다 인분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듯한 모습들. 하수도, 상수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
이런 이미지들인 거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늘 서술될 때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럼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유럽인들이 바라봤을 때 동양, 특히 조선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 문명이 동양의 야만인들을 개조해야 한다는 인식인 거죠. 심지어 그것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책무, 백인의 책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백인의 책무라는 인식이 결국에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일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선의 이미지가 일본은 곧 문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그러면 우리도 너네를 문명화 시켜줄게 라고 하는 식민 지배에 활용되는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굳어지게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천주교사, 선교사들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역사를 연구할 때는 선악이라는 거는 없어요. 누군가가 선하고 누군가가 악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구조 안에서만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들과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 예를 들면 자본주의,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고 밖에서 사고하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런 거에 통달했다 이런. 보통 그런 분들이 명품을 많이 두르시던데.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사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존재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선교사들한테 지금의 우리의 기준에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그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럼 그 구조 안에서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는 거기는 시간이라는 걸 먼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럽인이에요. 유럽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인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당연히 조선은 미개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야만스러울 수밖에 없고,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냐?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선교 활동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남아시아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탁 하고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역동적이다. 아, 굉장히 신부님이시죠? 아, 예. 신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딱 동남아 여행 간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어요.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사진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질서가 없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굳이 고른 게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을 이렇게 딱 갔는데 분명히 그 빨간불이었거든요. 횡단보도가. 그런데 어떤 백인 한 명이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무단횡단. 근데 어떤 차가 이렇게 오다가 빵 하면서 섰어요. 근데 그 무단횡단을 했던 백인이 다시 무단횡단을 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is is New. 어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아, 인간의 중심이 있다. 선진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좀?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야. 미국은. 그리고 여기 뉴욕이야.
우리가 문명의 기준점인데 너 외부에서 왔지? 이 차 운전하는 거 너 보니까 외부 사람인데? 여기 뉴욕이야. 뉴욕은 사람이 먼저라고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 문명이구나. 선진국은 좀 다르네 라는. 그런데 똑같은 그 광경을 베트남에서 목격했어요. 이렇게 차가 먼저인지 오토바이가 먼저인지 인간이 먼저인지 모르는. 베트남 가보셨나요? 베트남 가면은 횡단보도에 아무도 신호를 안 지킵니다. 사람도 그냥 걸어 다니고요. 사람 없으면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쯧쯧쯧 걸었습니다. 문명화되지 못한 자들. 근데 그런 생각을 딱 갖다가 갑자기 뒤통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왜 똑같은 생각을 나는 왜 미국에서는 멋있다라고 하고 베트남에서는 그것을 문명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저도 모르게 문명의 기준점을 뉴욕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볼 때 미국에서는 멋있게 느껴지고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대단히 야만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경험들. 동남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시선도 저만 그런가요?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당시 유럽인들의 시선도 한번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 전에 동양을 바라봤었던 이미지, 조선 이전에 동양을 바라봤었던 이미지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한테는 일본이 되게 중요했어요. 일본. 여기서부터 또 기분이 나쁘신가요? 일본. 이게 흔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역사학적으로. 보통 일본, 이 근대 이전,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나라였을까요? 일본. 사무라이. 또 이미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좀 없어요? 야만스러운 어떤 훈도시 그 빤스만 입고 다니고, 사무라이 칼 다 차고 다니고 아무나 죽이고, 이런 이미지들이 딱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의 이미지들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참 굉장히 기분들 나빠하시는데, 일본은 사실 조선보다 잘 삽니다.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은광이 되게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은이 되게 풍성했었던 나라입니다. 은도 굉장히 많고, 농업 생산량만으로 따져도 조선의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인구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당시 그들이 믿었었던 어떤 사상? 뭘까요? 종교 혹은 사상? 뭐 이런 어떤 일본의 어떤 종교? 사상? 잡신들. 전형적인 오래됐던 리준적 사고로 일본을 잡신들이나 믿고 다니는 사람들. 일본도 유교 국가입니다. 일본도 유교 국가였고요.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굉장히 발전된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을 굉장히 믿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 화를 많이 내세요. 어떻게 일본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교과서나 혹은 다른 어떤 역사 이야기에서 일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한국 사회에서 이게 기피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일본은 어땠을까요? 비슷합니다. 기회의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럽, 일본. 왜냐하면 부자 나라였고, 은광이 되게 발전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에 집중된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 일본. 아, 걔네 돈 되게 많지. 걔네 은 되게 많이 나는 나라 아니야?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진 상태로 일본에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톨릭 전파의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럽 바티칸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선교의 핵심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었습니다. 메인과 같은 곳이었던 거죠. 동아시아를 진출하려면, 이 가톨릭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일본 정도는 딱 잡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그때 일본으로 처음 좀 높은 급으로 일본을 방문했었던 사람이 알렉산드로 발리냐노라는 사람이거든요. 아, 신부님한테 사람이라고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인도, 일본, 중국 플러스 주변국을 다 통괄하는 아시아 통 같은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아시아에서만 선교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게 됐던 거죠. 리스본을 떠나서, 참고로 이때 이 발리냐노는 그 포르투갈 사람은 아닌데, 이때 아시아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애초에 동아시아로 넘어왔었던 다양의 시대에 시작을 열었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기도 했었고, 포르투갈이 이 시기까지는 동아시아 무역 혹은 선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리스본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만났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오다 노부나가? 일본 전국 삼걸이라고 불리고요.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에 사실상 전국을 통일했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인데요.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톨릭에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국의 임진왜란 때 일본을 침략했었던 이제 다이묘들, 장군들 중에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가톨릭이 포교가 허용이 됐었고, 실제로 많은 숫자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만났었던 거죠. 근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정말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가톨릭과 함께 무엇인가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대포입니다. 대포. 포와 총이죠. 조총 들어보셨나요? 조총. 조총이 이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한국인들은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럼 임진왜란이 가톨릭 때문에 일어난 거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조총이 전래된 거는 맞아. 가톨릭과 함께. 그걸 사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가톨릭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발리냐노 신부는 그걸 빠르게 파악합니다. 일본에 필요한 거는 가톨릭은 외피일 뿐인 것이고,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포구나, 무기구나 라고 하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하고요.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대포 사이사이, 조총 사이사이에 성경책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이런 종교라는 걸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나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무슨 나쁜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좋거든요. 그러면 조총도 들고 들어오는데 이 말씀도 좋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본에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오다 노부나가가 죽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을 장악하게 되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톨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딱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히데요시한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역입니다. 무역. 이때 선교사들과 함께 왔었던 사람들 중에는 다 신부들만 간 건 아니거든요. 상인들도 같이 가요. 그러면 무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유럽으로 와서 인도를 거쳐서 필리핀과 이 동남아시아를 연결하고 향신료 때문에. 근데 향신료를 사기 위해서는 은이 필요하겠죠. 은은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을 거쳐서 무역을 하게 되는. 유럽, 인도, 동남아, 일본을 잇는 이 무역 루트가 되게 중요했고, 그거는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무역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역할을 하는 이 가톨릭 선교사들과 상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놓칠 수 없겠죠. 가톨릭 자체는 포교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 상인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허락을 해야 했어요. 근데 또 발리아노 신부님은 요 지점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포교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면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발리아노 신부가 남겼었던 기록에 의하면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내가 가톨릭은 잘 모르지만 너는 사람 좋은 것 같은데? 술 한잔 받아봐. 술 먹고. 그럼 몇 명만 좀 이렇게 좀 선교 덧붙여서 상거래도 좀 하고 할 테니까 돌아다니는 것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그럼 알아서 해.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 그때 처음으로 나가사키에 선교사들이 집중돼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은 선교했었던 그 공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일본에 가면은 거기 많이들 가시죠. 성지순례 할 때 이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요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에 선교사들을 몰아 넣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하는 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한 번이 아니죠. 통일을 이루어내고 일본의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욱더 엄격한 포교 금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했었던 그 다이묘 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인데,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다이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건데, 가토기요마사를 아마 가등청정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뭐였더라? 아마 한자로 기억들을 하실 텐데, 가장 그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섰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표식이 있어요. 원래 다이묘들은 그 투구랑 깃발에 자기 영지 표식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사람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를 처형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앞으로 에도 막부에서는 가톨릭은 금지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한 거죠. 이때쯤 유럽 사람들한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맘때쯤,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안 들으시는 거. 임진왜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신부들에게 조선은 일본이 침략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처음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저기 중국 아니지? 다른 나라잖아. 지금 일본이 쳐들어가고 있는 저 나라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일본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때 그 선교사들이 쓴 책이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그 왕국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외국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신부들에게는 조선은 미지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아, 저기 되게 미지의 땅이구나. 아무도 못 들어가는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네. 근데 흥미롭게도 임진왜란 중에 포르투갈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넘어가요. 왜 넘어갔을까요? 일본 사람들 배 타고 조선으로 가요. 전쟁 중에. 왜 갈까요? 선교하러? 선교하러? 포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겼었던 기록에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조선인 중에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교리 공부를 해서 조선어로 교리를 정리했다. 기도서를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다. 2,5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그 천주교의 선교 과정과 좀 다르지 않나요? 한국의 선교의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글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뭘까요? 거짓말일까요? 아, 거짓말일까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교리를 굉장히 잘 이해했고 신앙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처럼 포로건 자유인이고 민족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하느님의 아들, 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수천 마일에 걸쳐 그것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해외에 자리를 잡은 조선교회를 경고하게 했습니다. 뭔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걸까요?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거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전쟁 포로들 이야기입니다. 전쟁 포로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기 전에 가서 죽을래, 선교 받을래 한 거죠. 죽기 전에 하느님한테, 우리나라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는 죽기 전에 너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느님의 나라로 가겠다는 걸 약속을 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선교된 2,500명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건 선교일까요? 선교라고 부르기 좀 힘들겠죠. 조선에서도,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식합니다. 이것을 가톨릭,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천주교, 천주의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기리시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리시탄. 일본에서 가톨릭을 가타카나로 이렇게 바꾼 게 기리시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리시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조선에서 천주교 혹은 서학, 천주학이라고 불렸었던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학계에서도 이때부터 이 조선 땅에 가톨릭이 전파되었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교가 아니었던 거죠. 선교가. 요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리시탄은 요런 이미지입니다. 요런 이미지. 약간 다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톨릭의 이미지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그럼? 중국. 왜 일본만 강조하고 중국이 훨씬 더 큰 땅이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인데 왜 중국 얘기는 되지 않을까? 엄격히 금지시킵니다. 대단히 엄격히 금지를 시켰고요. 마카오 정도를 하나 정도 열어주었을 뿐, 그 이북으로, 마카오 이북으로 천주교가 전파되는 거를 엄격히 금지시킵니다. 10년을 넘게 선교를 했는데 100명도 채 선교를 못했어요.
굉장히 미미한 숫자였던 거죠. 그러던 중에 명나라에서 이제 청나라로 바뀌는 그 중간 과정 즈음 되었을 때 북경에 천주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건립이 됩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테오 리치. 아담 샬 뭐 이런 사람. 소현세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17세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이름. 그러면 이제 학문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대단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 방법. 지금 그 한국 외방 선교의 신부님들도 이렇게 선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천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과학. 세계지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지? 지구가 원래 둥글다?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수학 알아요? 수학? 니네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해? 우리 수학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섞어요. 섞다가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들어봤어? 되게 좋은 말씀이다. 한번 같이 들어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한때는 한 7만 명 가까운 정도로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청나라에서도 종교로서의 천주교는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여러 번의 박해가 있게 되고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아시아 선교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에도막부 이후로 선교가 금지됐고 중국도 17세기 이후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어디죠? 조선입니다. 조선으로 그렇게 이 위치를 보시면 돼요. 여기 막히고 여기 막혔는데 지금 이쪽은 뚫어진 상태고 그러면 여기가 가교가 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또 하필이면 시절도 잘 만났습니다. 그때가 딱 정조 때예요. 여러분들 정조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정조 좋아하시는군요. 정조 때가 되면 좀 한번 싹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풀어지죠. 정조 때 분위기가 좀 풀어지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서 조선 땅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류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죠. 원래는 청나라로 가가지고 뭔가를 배워온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조선인들은. 청나라는 물론 형님 대우, 아버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병자호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치욕적으로 져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딱히 좋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조 때가 되면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청나라와의 교류를 빈번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청나라로 넘어갔었던 조선인 그 사신들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주교라는 이름의 학문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로 갔었던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천주교회사에서 나오는 분들인 거죠. 이승훈 혹은 이제 정약종 뭐 이런 분들, 정약용의 그 일가 분들 이런 분들이 중국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조선으로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 세미나는 뭐 세미나. 한역 서학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가톨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안 보이죠? 왜일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싫어들 하시겠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열강들, 이 시기에 유럽의 열강들에게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유럽 열강이 아시아로 넘어온 이유가 뭐죠? 뭐하러 왔어요? 이들은? 돈 벌러 왔습니다. 무역하러 온 거죠. 향신료 가져가고 일본의 은 가지러 오고. 조선에 뭐가 있었을까요? 인삼.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서. 인삼. 맞습니다. 인삼이 있습니다. 또? 네? 아편이요? 네. 조선. 조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삼. 혹시 뭐 정관장 다니세요? 인삼이 많이 안 나요. 인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주요 무역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삼은 정조 이후쯤 돼서야 이제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봐야 얼마 안 납니다. 이거 가지러 오기 쉽지 않아요. 네. 가져갈 게 없습니다. 네. 네? 조선 분이세요? 조선에는 정말 뭐가 없습니다. 밥도 없어요. 먹고 살 쌀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은이 엄청 많이 나느냐? 일본에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오늘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금은 많이 나요. 생각보다 조선이 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금을 캐지 않습니다. 왜 안 캤을까요? 네?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허접한 나라는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허접한 나라는 아니고, 금을 캐면 뺏겨요.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 다음에 금이 잘 나기 시작하면 농업 파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다 금 캐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금광산업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조선에? 팔 게 없어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사갈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텐데, 유럽인들이 봤을 때 욕심나는 물건이 없습니다.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뭔가 하려면 상인들도 주로 그렇게들 선교들을 했으니까 조선 한번 가보자 라고 해도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무관심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가톨릭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사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톨릭을 전파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한국 가톨릭 교회가 생겼다는 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한편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도 있었던 거죠. 관심 바뀌니까.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을 때쯤 정조가 죽습니다. 혹시 정조가 몇 년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아주 기가 막힌 연도에 죽거든요. 네, 이것도 정조를 굉장히 좋아들 하시네요. 날짜까지 제사 지내세요? 정조.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기가 막힌 연도에 죽어요. 19세기가 시작될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가 딱 시작될 때 한국의 가톨릭 역사도 같이 어떻게 보면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 조금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종합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늘 관심받게 대상이었었던 조선이 일본도 선교가 막히고 청나라도 선교가 막힌 상황에서 소문을 듣는 거죠. 조선? 뭔데 걔네? 근데 자체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다는데? 뭐라고? 뭐야 걔네? 이상한 나라네? 라고 하면서 급격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졌네? 라는 상황이 19세기 시작과 함께 열리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요 무렵에 동아시아 지역에
그 선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원래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는데 파리외방 종교회에서 동아시아 선교를 담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조선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뭐 이건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선인들한테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게 처음에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속한 사회가 대단히 암울해지면 새로운 곳에서 희망을 찾게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보다 나은 사회를 천주교에서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선교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의 파리 외방 종교회에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파리 외방 종교회까지도 소식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조선이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파리 외방 종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교회를 지금도 원래 교구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때 처음으로 브리기에르 신부님이 내가 그러면 직접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손을 번쩍 드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대교구 밑에 교구가 있고 교구 밑에 이렇게 성당이 있는 그 구조를 깨버리고요. 조선 대목구라고 하는 거를 따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조선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리기에 주교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선교 단체들 사이에서의 어떤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했었고, 포르투갈 신부님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 않겠어요? 원래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 더하기 상업, 무역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파리 외방 종교회에서 우리가 할 건데요? 라고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웠었던 거죠. 그때 당시 교황청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국가들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황청의 선교 방법에 변화와 변주를 주기 시작하는 것과 파리 외방 종교회가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그 무렵에 조선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던 게 이 시점이 딱 하고 맞물렸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선교를 파리 외방 종교회가 담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파리 외방 종교회가 만들어졌을 때가 이제 당시에 유럽의 분위기가 그래요. 이때 이제 막 나폴레옹 막 나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과 각 나라들,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관계 맺음을 좀 달리하는 시점이기도 했었고, 요 무렵이 되면 교황청의 입김을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과정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가 됐었던 겁니다. 그걸 선교의 세계화의 세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요때 파리 외방 종교회가 바라본 조선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포교성성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이 훌륭한 조선신자 공동체가 살 것이고 어쩌면 거기서부터 중국으로 신앙이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과 인접해 있다는 점, 두 민족이 함께 교역을 한다는 점, 풍속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비롯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조선 신자들이 새로운 사도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길 거점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더 넓게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중국을 통해서 넓어졌다면 그게 불가능해진 지금 상황에서 조선인 신자들이 새로운 사도가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선을 하나의 전초기지로 본 거죠. 선교의 전초기지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되는 지역들이 일본이랑 가까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설과 같은. 선교 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교 전설, 이런 거? 요때 보면 그 성인전들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선교가 될 때 많은 성인들의 어떤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 무렵이 되면은 그 성인전 작가들이 집필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로마 선교랑 빗대어서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선교 이야기들을 연결짓고 싶었었던 분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선교의 전설들을 통해서 본인들 나라의, 그러니까 유럽 내에 신앙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교사들이 지금 저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포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실천해야지,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계속 쓰거든요. 푸른 눈의 사제분들이 그 조선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보고서를 계속 써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 보고서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부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내가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힘듦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게 딱 압록강 넘어서자마자 쓴 보고서거든요. 그 나라를 뚫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뚫고 들어가는 것부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속의 자식들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어렵다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나는 이걸 뚫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데도 주저하고 소극적인 것은 빛의 자식들 뿐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조선 땅에 입국을 딱 합니다. 아마 이게 거짓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과장은 좀 있을지언정. 실제 본인도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 신부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조선으로 입국로를 개척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고결한 과제로 인식됩니다. 이거는 좀, 네. 근데 여러분, 신부님들이라고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교황청에서 나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아시아 선교가 다 개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뚫린 적이 없어요. 가면 언제 내가 목이 잘려 죽을 줄 몰라요. 일본에서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박해가 시작이 됐답니다. 누가 손들고 갈까요, 그럼? 여기를. 대부분 젊은 신부님들이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저기서 성공한다면, 분위기 좋잖아요. 조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당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이 입국로만 뚫는다면,
아, 이거 뭐 좀 될 것 같은데? 여긴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 하나의 그 순교 신화 속에서 성인으로 자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은 실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현 그 자체예요. 조선이라는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선교지에 북도 트럼펫 연주도 없지만 영광스럽게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고 부조리하며 인간이 반명할 수 있는 한 가장 터무니없는 한복.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되지 않나요, 근데? 한복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복 입고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옷 입는 거에서부터 고난이다. 이 옷을, 이게 상복이에요, 상복. 주로 이때 선교사로 들어오신 신부님들이 입었던 옷이 상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얼굴을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성 없는 이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 만약에 누가 이거를 얼굴 보려고 이렇게 탁 친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반에게는 신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얼굴 보호해달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상복 입고 있으면. 그래서 본인의 다른 생김새를 감추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상복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고 본인이 경험했었던 가장 부조리한 옷이지만 본인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가려주는 옷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의도성이 있는 보고서입니다. 물론 거짓을 적어놓진 않았겠지만 내가 본인들이 겪었었던 것 중에 꼭 적어야 하는 말들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난관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되면 풍성한 수확이 기대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평이거든요. 혹독한 악평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음식은 프랑스 음식의 미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정도의 힘은 준다. 요게 이제 그때 당시 그건데, 요게 이렇게 드셨던, 이렇게 웃으면서 드셔놓고 뒤에 가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드시는데 뒤에 가서는 악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요. 이때 고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보통 먹는 게 이제 고기라고 해봐 닭고기 정도, 꿩고기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육류에 대한 기록. 근데 이제 소고기를 한번 먹었대요, 신부님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욕 빼놓고는 다 써 있습니다. 아, 이따위 거를 먹고 이런 거를 먹고 사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가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먹다가 이 빠질 뻔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왜 그런가 본인들도 봤더니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육이 없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소는 없습니다. 조선은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인 거지. 그러면 주로 소고기는 언제 먹냐면 자연사 하셨을 때 먹어요. 소가 일하다가 자연사 했을 때 먹는 거예요. 그 소고기가 맛있겠습니까? 질기죠. 그래서 이가 빠질 뻔했다. 그래서 프랑스 음식이 너무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옷 입는 것도 고난인데 먹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먹는 것도. 말도 고난입니다. 말. 너무 어려워요. 조선말 너무 어려워요. 교재도 없어요. 사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그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교를 했다는 거 기적이지 않을까요? 조선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신부님들한테는 조선어 학습을 어떤 신앙의 의지에서 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하느님의 뜻으로 내가 배운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왜? 그럼에도 왜 하냐? 조선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만 성공하면 고독과 가난에도 과업을 통해 위로받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푸티니콜라라는 신부님이신데, 순교자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조선을 참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조선인들은 좋아하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싫어해요. 정치에 관해 말하자면 아무도 정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냥 이 사람들한테 정치라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정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조선은 정치나 상업, 산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무하다. 이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엉망진창의 쓰레기 같은 나라인데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선인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나라는 왕국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불쌍한 정부,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나라. 조선은 불쌍한 나라다. 이름만 왕국이다. 형태만 왕국이지 실제로 왕국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이라고 하는 건 유럽이겠죠. 유럽인들에게 정부라고 한다면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자연의 공정성에 기초한 정당한 법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조선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진짜일까요? 1863년입니다. 진짜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조선은 그래도 싼 나라였습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그런 나라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있고요. 지방행정조직도 심지어 유럽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이 무렵에도 탄탄하게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작은 면 단위, 읍 단위, 리 단위까지 지방 조직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나라는 이 시기에 그 어떤 유럽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15, 16세기에 그걸 갖춘 나라예요. 유럽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법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에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의 법이 뭐죠?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선의 법이 있어요. 조선의 법전이 있잖아요.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영조 때가 되면 소고전이라고 또 다른 법전, 추가적인 법전을 만들죠. 법이 있습니다. 아까 양반 말씀하셨는데 이때 양반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프로나 됐을까요? 전체 인구에. 양반,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 뭐 양반 막 족보 사고 뭐 이런 거 빼고 몇 프로요? 20%. 20%는 조금 높게 잡으신 거고 한 10에서 15 정도를 양반으로 분류될 수 있죠. 양인은 그럼 양인
한 많이 잡으면 70, 적게 잡으면 60 정도가 양인입니다. 귀족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봤을 때 지배계층이 1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목소리가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아. 몇 시까지 해야 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교수님 가시기 전까지. 아, 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아, 뒤에 뭐 괜찮아요? 네. 10% 정도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양반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일까요? 양반이 누구예요? 양반이 뭐죠? 세도가. 아, 조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양반 사대부 막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쉽게들 쓰잖아요, 우리가 되게. 집권층, 지배계층. 양반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 시험만 쳐서 합격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양반이 아닌 사람은 일단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오해입니다. 시험은 양인이면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상놈은 시험은 상놈도 칠 수 있습니다. 서자도 안 된다. 서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민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시험을 쳐서 지배계층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못해도 60%였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농사 짓던 김개똥이가 상민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양반이 될 수 있느냐? 어렵죠.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했냐? 아닙니다. 가능한 나라예요. 심지어 그런 사례가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어부가 과거 시험 합격했어요. 그래서 왕이랑 그 경연 자리에서 막 논의가 돼요. 얘 어떡할 거야? 얘 무슨 자리 줘야 돼? 근데 그 말은, 이 말 자체가 보수적이죠. 어부 돼가지고 합격한 애를 얘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거 보수적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볼까요? 지금 서울대 합격한 사람의 90%가 자사고 아니면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도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이 조선보다 더 열린 사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40%의 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인 거죠. 그렇지만 조선은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장해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유럽보다 못한가요? 이때 유럽 귀족 몇 프로나 될까요? 영국의 귀족층, 지배계층이 될 수 있는 귀족. 프랑스 1%가 채 안 될걸요? 영국 1%가 뭐예요? 프랑스보다 더 못합니다. 내가 영주의 자격을 갖고 귀족의 자기를 받을 수 있는 건 귀족의 맏아들만 가능합니다. 공작, 백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우, 백작, 남 이렇게. 남작의 첫째 아들만 남작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얘기하는 젠틀맨. 젠틀리라는 그 사람도 귀족 아닙니다. 정치 못해요. 그래서 돈 벌어서 부르주아지가 되고 그들이 산업혁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럽과 비교했을 때 조선이 그러면 낙후된 정치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었냐?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지방제도도 개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히 선진적인 중앙집권화된 나라인데 왜 불쌍한 정부, 불쌍한 나라다. 왜? 요때가 하필이면 세도 정권 시기였었고, 세도 정권 시절이었고,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되던 시절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조선 후기 이제 정조 사후 19세기서부터 1910년까지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을 조선이 망해만 가던 시절로 기억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조 이후로 세도 정권 들어서고 고종 와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들 나오고 막. 근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 동안 망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언제부터 망해갔지? 1910년에 나라 완전히 망했는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종조 때까지는 그래 르네상스래. 여기서부터 무너져 가는 거지. 그렇게만 바라보면 19세기 조선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었죠. 그렇다고 그 나라가 희망도 없고 그 나라는 망해야만 했었던 나라냐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특히 푸티니콜라 신부님이 철종을 그렇게 싫어해요. 조선인들이 그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순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쉬운 사람들인데 철종이라는 무능한 왕이 이 사람들을 망쳐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선인들을 지배하는 악덕과 잘못은 쉽게 불식될 수 있다. 기회도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지만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철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뀌건 낮이건 그는 1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사는 하렘에서 술에 취해 온갖 추잡한 일을 벌인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며 나라의 행정은 탐욕스러운 몇몇의 인물들에게 내맡겨준다. 진짜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죠. 이런 이미지. 하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슬람에 있는 그러한 문화들과 같은 문화로 바라봤던 거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에 아마 수백 명의 그 하렘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마 궁녀였을 겁니다. 근데 조선의 궁녀는 뭘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일까요? 전문 직업인입니다, 직업인. 직업인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일해요. 부자도 많습니다, 궁녀들 중에. 부동산 부자분들도 많아요. 돈 벌어가지고. 그런데 왕 옆에서 일하는 궁녀를 성노예로 본 겁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철저한 후궁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봤을까? 안 본 겁니다. 본 적 없어요. 푸티니콜라 신부는 철종을 본 적도 없고요. 서울에서 정치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본 적 없습니다.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들리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지방에 있는 나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동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양반도 싫어합니다. 양반들도. 신하들은 타락하고 탐욕스러우며 돈에 굶주린 자들이다. 대신들이 부를 축적하는 즐거움과 변덕스러운 욕망과 동물적인 일정을 만족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불행과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인가? 차라리 내가 조선말을 알아듣지나 못했더라면 수월했을 것을. 여기 이제 자랑도 좀 섞여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조선말도 내가 이겨냈더니
내가 조선말도 배웠더니 나한테 들리는 조선말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불쌍한 이야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절반은 또 맞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지방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야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야만을 강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건데, 이 야만을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수준을 동물의 수준에서 끌어올려서 신의 형상을 들려주면 이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차라리 조선말을 몰랐었다면. 이게 이 잘못된, 이 부정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맥락들인 거죠. 요것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조선인들이. 포금하는 습관이 있었다. 음주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주벽. 음주벽은 정말 수많은 방식으로 나라를 황폐하게 한다. 전 왕국을 굶주리게도 만든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소관리들, 양반 모두가 정신을 술병 바닥에 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뒤에도 설명드릴 테지만 조선으로 왔던 외국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앉으면 술만 먹는 거예요. 앉으면. 이거 아주 얼마나 신기하면 계속 사진을 찍었겠어요. 쟤네 또 술 먹네.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조선에 그렇게 술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막걸리 또 없죠, 뭐. 없어요. 조선은 술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가양주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정조 이후예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술을 먹었냐? 술 못 먹습니다. 금주예요, 금주. 정조 앞선 왕이 누구죠? 영조죠. 영조 때 술 먹다가 고위 관료가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목 잘려가지고 효시당했던 적도 있어요. 못 먹어요. 왜일까요? 먹고 죽을 쌀도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쌀이. 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술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술 만들어 보셨어요? 막걸리는 안 만들어 보셨죠? 막걸리 만들어 보셨습니까?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가마니면 막걸리 몇 통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막걸리 키트로 만들어. 몇 통 나올까요? 80kg짜리 하나. 한 가마니 가지고 막걸리 만든다. 요거보다 조금 큰 장수 막걸리 50통? 10통 나옵니다. 10통. 10통밖에 안 나와요. 그거 소주 만든다. 소주 몇 병 나올 것 같으세요? 소주 지금 참이슬 후레쉬 이 한 가마니 가지고 소주 한다. 소주 몇 병 나올까요? 한 병 나옵니다. 한 병. 중요한 거니까. 진짜 조금 나와요. 사람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야 소주 만들어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못 먹습니다. 가양주 주로 우리가 소주나 전통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지역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안동 소주. 거기 부자들만 삽니다. 네. 그런 동네가 아니면 소주는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왜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올까요? 선교사들은 왜 자꾸, 신부님들은 왜 이걸 자꾸 이상하게 바라봤을까요? 술잔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정답은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가톨릭 신부님들이
저거를 저렇게까지 써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신부님으로서 종교적인 그런 게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안 좋게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 그런 모습들만. 신부님 오시면 술도 대접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못 먹어도 신부님 먹게 된다. 그렇죠. 손님 접대를 하는 데만 아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술만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자료들도 많아요. 그 포졸들이 앉아가지고 먹고 있다거나 저 강 건너가야 돼가지고 배 타러 갔는데 뻗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록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건 뭐지? 라고 했을 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은 음료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통 음료 떠올리는 거 있어요? 수정과 식혜는 사실 술 만들기 전 단계거든요. 막걸리 만들기 중간 단계가 식혜잖아요. 식혜에서 조금 더 삭히면 막걸리 쓰는 거예요. 사실 수정과 이런 거 말고는 음료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음료 문화가.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음료처럼 먹었을 거라고 봐요. 막걸리를. 그냥 밥 먹고 커피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커피도 없고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차는 굉장히 비싸요, 조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 함부로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술을 먹는 거죠. 어떤? 아, 숭늉. 아, 숭늉. 뭐 숭늉 정도? 숭늉 정도.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무슨 담소를 나누거나 담소 나눌 때 숭늉 먹길 좀 그럴 때 그냥 이제 술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동양에 대한 이미지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 쟤네는 뭐만 하면 술만 먹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 겹쳐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선교사 분들이 볼 때 쟤네 또 앉아서 또 술 먹고 있네. 이런 이미지들. 그에 비해서 프랑스가 되게 흥미로운 존재들을 계속 그려줍니다. 현명하게 통치되고 있고 언제나 행복하고 평온하며 평화와 행복과 복지를 누리는 곳. 근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저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도 아마 경험을 해줬을 텐데 외국에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애국심이 넘쳐납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똑같은 거죠. 프랑스 선교사들도. 신부님들이 와서 여기서 먹는 게 파스타 먹고 고기 썰어 드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주로 먹었던 게 산에서 캔 알 수 없는 나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자분들은 엄청 고민해서 갖고 온 거였을 거잖아요. 근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고사리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프랑스어로? 취나물, 깨순,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순, 취나물, 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할 수 없는 나물 반찬들을 나한테 준다. 근데 그분들이 파스타도 다시 먹고 싶을 거고 고기도 먹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고난인 거예요. 이게 다 고난이고 얘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가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와인 냄새만 생각해도 너무 좋지. 향긋해. 고기 그래. 고기 한번 썰어 먹고 싶다. 파스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프랑스 함대가 출정해서 조선으로 출병해서 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동네를 빨리 문명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백서를 적었던 분이 그 황사형 선생님이셨던 거죠.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선들인 겁니다. 다블리 주교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반야만의 상태에 있고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번화하고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적어 놓으셨는데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인데 다만 그들에게 악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이 조선인들의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조선 연구를 위한 노트입니다. 돈을 손에 놓고자 할 때는 제 7계명은 거의 알지 못한다. 도둑질을 그렇게 했답니다. 도둑질을. 미래에 대해서는 좀처럼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만약 빈곤이 찾아오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인다. 거의 개처럼 관계를 맺는다. 가정에서는 싸움이 만연하고 이혼이 다반사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6살, 8살이 될 때까지 젖을 물린다. 간혹 12살까지 젖을 먹인다. 역겹다. 이것이 무슨 관습인가? 이런 표현.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건? 나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다블리 주교님은 생각을 바꾸세요. 같은 사람이 썼나 의심될 정도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순교하시기 전에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파악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파악하기로 이해하기로 조선은 도대체 왜 이럴까를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겠어요. 도대체 얘네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 다블리 주교가 내린 답은 더 벌면 더 뺏겨서 가난을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 부정한 나라에서는 삼정이 문란해지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을 선택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블리 주교가 마지막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게 이 성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바라봤을 때의 조선의 성관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요.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당시 그 신부님들이 바라본 조선 여인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다 거짓은 아니겠죠. 근데 이건 조선의 관습입니다. 문화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됐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신부님들은 그냥 유럽인이 아니에요. 사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더욱더 이해 안 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어린이라는 존재와 동아시아에서 바라보는 아이의 존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선의 성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젖먹이는 어떤 이런 풍습들을 바라봤을 때 대단히 미개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주교 이야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1876년 이후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서양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서양 선교사들과 그 이전의 천주교 신부님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크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인데. 네. 그 차이, 불법과 합법입니다. 이 이전의 천주교 선교사들은 불법의 상황에서 선교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이 조선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그런 어떤 고난을 강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그러면 이 이후에 들어오는 합법 속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인데 뭐 아펜젤러, 알렌, 이 사람이 알렌, 이거 이제 아펜젤러인데 주로 이제 북장로, 북감리,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선교사들이 이제 주로 많고 영국 쪽에서 넘어오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일단 미국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의 생각부터가 달라요. 이들은 장사하러 옵니다. 장사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스페인과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고 필리핀을 얻어가고 요때 무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축복이 세계 속으로 퍼져간다라고 하는 요때예요. 딱 이 무렵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종적 우월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시나요? 이화학당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딱 부산에 발을 딱 딛고 쓴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기본적으로 내리면서 얼마나 오기 싫었던 그 오기 싫은 감정을 여기다 다 표출을 해놓은 거예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이란 이미지 요 분이거든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조선을 팍 하고 본인이 해방시켜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도 옆에 조선 사람들 보찜들 이런 거예요. 이런 인식, 이런 이중적인 인식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곳을 하느님의 목소리의 해방으로 이렇게 인도하러 왔지만 내 보찜 들어주는 사람은 미개한 조선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에게 조선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죠. 본인이 밥 먹을 땐 이렇게 대접받아요. 그런 합법이니까 이제 고위 관료들이 줄 섭니다. 선교사들한테. 그런데 본인이 주로 묘사하는 조선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들인 거죠. 근데 이러한 시선이 좀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천주교 선교사 신부님들한테도 함께 적용이 되는 건데 고학력입니다. 대단히 고학력. 유럽 내에서도 엄청난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굉장한 엘리트로서의 삶, 그리고 고학력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탁 하고 떨어지면 본인은 그 고초를 겪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에게 늘 이런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혹시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그 조선에 대해서 엄청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시선이 오리엔탈리즘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럽 보편, 문명, 딱 조선은 불쾌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비숍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두막집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쓰레기들이 버려진 불규칙한 도랑이 있다. 도랑 옆에는 옴이 오르고 털 빠진 개들과 눈이 짓무르고 때가 비늘처럼 벗겨진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완전히 발가벗거나 반쯤 발가벗은 채로 들끓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터운 먼지와 진흙 속에서 뒹굴거나 햇빛 속에서 헐떡거리며 눈을 껌뻑거리고 있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는 조선? 더럽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미개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은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이렇게 한양으로 이렇게 상경을 하거든요. 이 책은 나중에라도 읽지 마세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시종일관 욕입니다. 아우 더러워를 고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블리 주교님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생각을 극적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 저기 시베리아 연해주 쪽에 개척마을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19세기 말이 되면 그냥 조선에서 농사가 잘 안 지어져가지고 가는데 이때 동행을 해요. 비숍이.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곳, 그러니까 시베리아, 연해주죠. 연해주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 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환경에 따라 조선인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는 땅에 내던져 봤더니 갑자기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비숍은 그래서 다블리 주교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일부러 가난했구나. 기회가 있고 자기가 자신의 경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만 되거나 정치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이네. 그런데 단서가 있죠. 그들이 성숙해지는 건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국인에 가까워지는 것. 조선 안에서 유럽다움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깨졌지만, 조선인들에 대한 편견은 깨졌지만 유럽인들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선인을 아시아의 영국인이다 를 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인 거죠. 대단히 편협한 서구 중심적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이 없다. 가난이 최종의 방어막이고 이것을 조선인들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게으름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칭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블리 주교의 조선관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벨라 비숍과 다블리 주교의 조선관의 변화 과정을 보면 오늘 제가 쭉 얘기 드렸었던 것에 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에 더 가까워지는 순간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깨닫는 건 너무도 좀 당연하지만 허무하고 당연하지만 경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말고는 본인의 편견,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벗겨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행을 가시잖아요. 여행에서 경험한 그 나라가 결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흔히 여행 갔다 온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이탈리아는 저렇더라 야. 아이 걔네 먹을 것도 없고 야. 느끼하기만 하고 뭐. 야 베트남 갔더니 아우 걔네는 어떻게 그러고 사니. 아우 나 이집트 저번에 갔는데 걔네는 어우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막.
일주일 생활하는 걸로 그게 일주일 생활한 걸로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집트, 베트남,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한 달 살면 알까요? 네? 단면만 아는 거죠. 거기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편견까지 더해지는 순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 편견은. 신부님 미국에 몇 년 사니까 알래스카가 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그건 아마 그 문화에 가장 익숙하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정말 끈끈하게 동화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 감정.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특효약은 진한 경험 말고는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극복되기 힘든 겁니다. 특히나 얄팍한 지식,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이게 사실 딱 전형적인 18세기, 19세기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이거든요. 조선 혹은 아시아, 일본, 중국에 대해서 어설픈 경험들을 통해 작성된 문서들이나 그런 책들, 그걸 먼저 봐요. 내가 가야 되니까 그곳에. 아, 그 나라는 이렇대. 그리고 딱 도착. 오, 진짜 이러네. 아우, 냄새.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 딱지 먹고 있고. 이게 그러면 계속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이 틀림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다양성으로 인식하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초기 선교사분들의 종교적인 오리엔탈리즘, 거기에 조선의 대규모 박해, 실제로 존재했던 박해, 거기에 서세동점이라는 세계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 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고착화가 됩니다. 예, 뭐 푸티니콜라나 다블리 주교님의 어떤 서신이 한편으로는 선교의 아름다운 서사,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어려운 선교를 이겨낸 신화들과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 열강의 조선 침탈의 강력한 논리를 구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곧 가톨릭만이 조선을 해방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역사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천주교사에서 선교사들이 했었던 훌륭한 일의 한 또 이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피선교주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걸 텐데, 바르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시각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냥 정리하기가 힘들어서요, 이런 얘기 적어본 거예요. 네. 비록 앞으로 선교를 하는 곳에 가셨을 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문화 정복이나 문명 개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걸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보다 그냥 길게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다녀와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 알래스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저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하고, 곰들이 막 쫓아다녀요. 막 이렇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사들이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그 선교 생활도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던 좋은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 중에 만나는 분들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서로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선교사로서 그런 넓은 시각으로 살아갈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의 시각과 또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확대 열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성모성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공지할게요. 12월 달에 저희가 선교 톡톡 금년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리톤 가수와 우리 아나운서님이 오셔가지고 한겨울의 음악살롱으로 성탄과 겨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